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와. 몇 번을 해도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오프닝. 이게 인트로는 항상 오프닝은 어색하더라고요. 그 한 100명쯤이 와 소리 지르는 거 하나 이렇게 음향으로 녹음해가지고 쓸까 그냥? 그러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죠. 네. 아, 오늘의 주인공은 수사반장입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 수사반장 최불암 씨 나오는 겁니까? 최불암 씨가 요즘에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분이 70대 한 중반 되지 않았을까요? 많이 드셨구나 진짜. 근데 저번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EBS에서 일요일 밤에 왜 옛날 영화 틀어주는 네. 코너 있거든요. 거기에 임권택 감독의 왕십리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최불암 씨가 나와요. 최불암 씨가 나와요. 신성일 씨 나오고. 근데 이제 신성일 씨가 주인공인데 그분이 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저씨뻘 되게 존대하는 당구장 주인 역할로 최불암 씨가 나오는데 이미 그때도 아저씨였군요. 그런데 보니까 나 찾아봤잖아요. 신성일 네. 씨보다 어려요. 최불암 씨가. 70년대 영화에 이미 신성일 씨의 삼촌 역할 비슷하게 이렇게 동네 아는 삼촌으로 출연하는 분. 아니 최불암 씨 괜히 이름이 의문의 언급돼서 일패. 의문의 일패를. 근데 사실은 80년대 최불암 씨가 등장한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미 아재야? 너무 아재들이에요. 그 프로 그만둔 게 종영한 게 언제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도. 80년대 어쨌든 드라마 아닌가요? 어쨌든 그 저기 살인의 추억 때문에 네. 또 한번 젊은 그렇죠. 친구들도 알게 된 프로그램이죠. 근데 살인의 추억도 이미 너무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죠. 예. 어쨌든 그 수사반장 최불암 씨를 모신 건 아니고요. 이 수사반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현역 수사반장을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사반장님이 오늘 들려주신 얘기들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현직 경찰입니까? 현직 경찰 아닙니다. 근데 경찰들이 엄청 무서워합니다. 아, 경찰들이 무서워하는 분이에요. 네, 경찰들이 무서워합니다. 네. 아마 이제 팟캐스트를 보시거나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름 석자 정도는 아실 만한 분이신데요.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에서 인기 팟캐스트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진행했던 이 인권운동가 고상만 선생님, 고상만 반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인사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예, 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JYP님께서 깜짝 놀라시는데 목소리가 좀 크죠? 네. 첫 마디가 너무 커가지고요. 네. 일단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팟캐스트 분야에 어쨌든 좀 스타잖아요. 그렇죠. 고 반장님. 네. 평소에 수많은 데서 녹음해봤을 텐데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모셔서 제가 다녀본 중에 가장 좋아 보입니다. 에이, 무슨 아쉽구나. 좀 있다가 뭐 이렇게 저기 그 중고 가전제품 수리한다는 아저씨라도 지나가면 우리 녹음 끊어야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팟캐스트 스타가 약간 독립영화 출연해주는 뭐 이런 분위기죠. 분위기죠. 뭐 이렇게 대스타가 이렇게. 그 수사반장 이 시즌 1 때 예. 제일 잘 나갈 때 팟빵에서 순위 몇 위까지 찍어봤습니까? 한 자리 숫자까지 한 자리 숫자까지. 예, 한 자리 숫자 내까지 찍었었고요. 보통 그래도 한 50위 안에 들었나요? 30위권. 30위권. 예, 주로 30위권에 있었고 방송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요. 마지막 방송 업데이트하기 전날은 한 80위권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업하면 50위권, 그 다음에 둘째 날은 30위권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좀 매일 순위를 체크한다. 또. 아니 그거 굉장히 그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굉장히 압박 줍니다. 그거. 아니 저기 그 나는 의사다의 제작자인 JYP도 매일 순위 체크하잖아요. 저도 매일 체크하죠. 네네. 뭐 나이사는 자기는 안 하는 것처럼. 아니 그 동병상련인 거지. 저는 나이사의 경쟁 프로였어요. 저는 책걸상 구독자 수 매일 체크합니다. 나이사에서 나이사도 보통 이제 한 5, 60위권에서 주로 머무르고 뭐 잘 나갈 때 12, 3위까지인가 가고 그래가지고 고상만의 수사반장이 나이사보다 보통 조금 높은 날이 더 많고 가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고. 잠재적인 라이벌. 잠재적인 라이벌. 그 제가
방송을 마친 게 작년 3월 30일이었어요. 아 거의 1년 되셨네요. 예. 시즌 2 마친 것도 1년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아, 최종적으로 빠르다. 시즌 1과 2를 한 게 제가 한 2년 되는데 작년 3월 30일부로 만 2년 딱 되는 날 일부러 맞춰서 제가 종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지금도 순위가 계속 변동이 되면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갖고요. 아, 그래가지고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방송 종영하고 1년 지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흔치 않다. 더군다나 새로운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그러게요. 해갖고요. 그래서 다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즌 3. 네, 시즌 3로. 근데 그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예. 시즌 2 이렇게 방송 종영했지만 계속 예. 청취자 수 나오면 예, 뭐 이렇게 저작권료 같은 거 이런 거 줍니까? 거기 고용 자체가 원래 노예 계약이었기 때문에 안 주는구나. 그거를 할 때도 사실상 아니 제가- 왜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 나오면 작곡가나 가수들이 뭐 예. 다만 얼마라도 받잖아요. 왜 그런 이게 거 정말 없어요? 큰 문제인데 인권을 얘기하는 방송이 보통 음. 인권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요. 국민 기본적인 라디오가 잘못했네. 아니 제 권리 의식 자체가 없었나 본데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신선했습니다. 제 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히 아니 본인이 인권 전문가인데 인권 자기 전문가인데. 인권은 안 챙기는 거야 지금. 제가 하여간 오늘부터 새로 각성해 갖고 새로 한번 계약을 해보도록. 예. 네. 오늘 이제 얘기할 책이 이제 그 고상만의 수사반장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낸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는 이제 동명의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일단은 뭐 워낙에 스타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JYP가 고상만 반장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책날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 읽기에는 너무 기네요. 너무 깁니다. 예. 일단 첫 줄은 1970년 경기도 판교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9년에 대학에 입학한 후 학생 운동을 시작한 이래 인권 운동가의 길을 쭉 걸어왔다. 네, 여기서부터 좀 여쭤보죠. 고상만 반장님이 처음 인권 운동에 입문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89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광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판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좀 멀죠. 사실은 제가 학생운동을 입문하게 된 거는 제 아버지에 대한 것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늘 말씀하시기를 광주를 가지 마라 했어요. 그렇죠. 광주를 가지 위험하다고? 위험하다? 위험한 게 아니라 아니면 왕따 당한다? 광주는 빨갱이 도시라고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아니 또 어르신들 중에 약간 전라도나 광주 이런 데 대한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편견은 죄송하지만 좀 경상도 쪽에서 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판교에도 그런 분들이 제가 많았는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한번 글로도 썼었는데요.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서 파출소장이 명절 때만 되면 와서 인사하러 지역 찾아오고요. 유지셨군요. 네. 그리고 지역 유지. 때가 되면 금박에 평생동지라고 해갖고 전두환으로부터 이렇게 우편물도 받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분이고 또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 정도로. 그런데 대학에 가서야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죠. 그게 바로 전두환이 쿠데타 후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정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바로 그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을 하셨던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처음 알고 난 후에 굉장히 제 스스로 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잘못을 이 죄닦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학생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한테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대자보와 매직을 사서 그래가지고 학생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학생 운동을 하게 된 이유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아니 아버지가 돈은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많이 받아내겠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받아내서 지금도 후배들을 만나면 고상만 선배가 집에서
돈을 받은 날이면 애들이 다 저보다 더 빨리 예, 아, 소문이 쫙 퍼져갖고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와서 오면 제가 밥 사주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어느 후배가 등록금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대신 내준 적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아버지랑 네. 관계는 어떠세요? 그 아버지는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후에 91년도에 제가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예.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농성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분신 자살을 하려고 유서까지 다 써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막 예. 잇따라 다 이제 막 분신 자살을 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이 책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 90년에 89년도에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고 90년에 저랑 같이 학생 운동을 하던 그 동료가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3월 28일 이제 내일 모레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얘기인데 의문의 실종 끝에 2시간 35분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장준하 선생 의문사 또 군 의문사에 제가 그 조사관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의문사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사람들이 묻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90년에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용갑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름 없는 대학에서 이름 없는 청년으로 2시간 35분 실종 끝에 그 숨진 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이제 살아갔죠. 그래서 그는 죽었는데 저는 살았다고 하는 죄책감. 그래서 수업도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학점 받겠다고 수업 들어간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제적되고 그리고 이제 쭉 있는데 바로 그 다음해인 91년도 3월에 또 제 동료가 그 1년 전에 죽은 그 형의 억울한 죽음을 진상규명하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또 분신 자살을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이제 농성이 시작이 됐는데 그걸 주도했죠, 제가. 그런 상황에 이제 아버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오늘까지 고상만이를 농성장에서 데려가면 그러면 감옥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허겁지겁 저를 살린다고 찾아오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가서 왜 만나려고 했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사실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저도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싸움이 패배로 가고 있었어요. 고립되고 있었고 또 경찰이 와서 또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한 학교 측에 의해서 농성자들이 계속 뺏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년 전에는 형이 죽고 또 그 해에는 제 동료가 분신 자살을 하면서까지 처절하게 싸웠는데 그들이 죽고 분신한 상황에 저 혼자만 세상을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왜 제가 학생 운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두 번째,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했던 광주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왜 죽었는지를 아버지가 알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주러 갔는데 그만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보이시는데 처음 봤어요, 그 눈물을.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딱 풀린 사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차 안에다가 확 밀어넣고 차가 출발을 해버린 거죠. 차가 출발하고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 기사 출발해. 그리고 뭐 했는데 제가 너무 얼결에 당해버려갖고 만약에 차를 세우지 않으면 이대로 뛰어내리겠다고 제가 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네가 뛰어내리면 나도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성격으로 봐서 진짜로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는데 제가 며칠을 잠을 전혀 못 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찬바람이 느껴져서 딱 보니까 어느 검문소인데요.
양쪽에 그 총으로 M16 장충 있죠. 그걸 겨누고 군인들이 저 여기 고상만 씨가 누구냐고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를 한 거예요, 저를. 응?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차 타고 갔잖아요 지금. 가고 있었는데 제가 차를 출발할 때 이미 차 넘버를 검문소에 다 그러니까 제가 수배가 떨어져 있는 오케이, 상태였던 오케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철정 검문소라고 하는 곳에서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얘네들도 정말 웃긴 거죠. 철정 검문소 저기 인제 넘어가. 철정까지는 왜 가신 홍천. 거예요? 제가 대학을 그쪽에서 다녔거든요. 아. 강원도 쪽에서.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거기서 군복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남자들은 조금만 얘기를 하면 틈만 주면 군대 얘기야 그냥. 아니 왜냐하면 딱 거기 군복무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딱 하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이제 수갑 채우고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속내로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야, 이 상태에서 내가 집으로 끌려가면 저거 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다행히 중간에 수갑 채우고 딱 끌고 가니까 전 너무 고마웠죠, 속으로. 네. 그리고 다음 날인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나마 죄닦음.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는 감옥이라도 가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의 부담이 던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감옥에서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제가 그게 91년도잖아요. 근데 92년도 대선 때 저희 아버지가 김대중 후보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92년도 대선 때 YS한테 졌잖아요. 굉장히 애석해하길래 전 괜히 저한테 아들이 삐뚤어진 아들 그 기분 좋게 하려고 많이 약해지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7년도 대선 때 정말 DJ가 대통령이 되니까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여쭤봤어요. 아버지, 아니 진짜로 김대중을 찍었냐 그랬더니 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광주 호남 사람들을 미워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김대중을 찍었냐라고 하니까 그럼 92년도에도 진짜 찍었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찍었냐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간다 믿을 수가 없다 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91년도 그때 아들이 내 앞에서 군인에게 총이 겨눠진 채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데 자기가 엉엉 울면서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경찰에 넘긴 바보 같은 꼴이 됐으니 그래서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두 번째 눈물을 제가 본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 맨날 그냥 강하고 고집스러웠던 아버지가 그날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랑 화해를 하시고 보내드린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92년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002년, 아버지 2002년도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화해를 했고 그리고 저의 가장 튼튼한 지지자가 되셨죠. 네. 야. 뭐 예상은 했지만 뭐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소개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일부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학교로는 돌아가지 않고 인권 운동가로 현장에 투신한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91년도에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제가 경찰 호송버스에 이제 탔어요. 이 책 서문에도 제가 자세히 길게 인용을 했는데 간결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갖고 경찰 버스에 탁 타고 포승과 수갑을 차고 이제 앉아 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그날 차창으로 빗물이 엄청나게 때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형은 2시간 35분 실종 끝에 정당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까? 그리고 왜 동료는 제 친구는 왜 살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분신을 했고 나는 왜 지금 수갑과 포승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는가? 답은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누가 우리처럼 정당한 주장을 하고도 힘이 없어서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게 바로 그날이었고요. 그때
제가 인권 운동가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91년도에 왜 유서대필 강기훈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 김기설 씨가 분신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것을 강기훈이라고 하는 전민련 동료가 썼다. 네. 바로 그 단체의 간사로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권 운동을 해 오신 건데 저는 이 책 그 마지막에 보면 이 그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가 그 역시 광주를 소재로 한 책인데 임철우 선생님 봄날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문에 제가 읽어보면 한 사람의 생애에서 덜어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거대한 강물과 맞닥뜨리기도 하는 법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방금 고상만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잡아서 같이 건너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들이고 다 각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사실은 이 방송도 그렇게 건너는 강에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손을 잡아서 직접 관여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이 책의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실들을 이 책을 읽고서 좀 제대로 알게 된 사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존속살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그 전말도 저는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는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약간 엽기적이고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인권 사건으로 딱 자리매김을 해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신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김신혜 씨 사건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여러 텀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아마 2014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박상규 기자하고 박준영 변호사가 다음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이걸로 해서 알려졌는데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건 2000년이었어요. 김신혜 씨 사건이 발생한 게 바로 얼마 전 지난 딱 일주일 전이죠. 3월 7일. 3월 7일 그날이 김신혜 씨 사건이 발생한 지 만 17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한테 처음 이 김신혜 씨의 남동생이 자기 누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고 그걸 받은 때가 2000년 12월 28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저한테 김신혜 씨 남동생이 우리 누나가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억울하게 감옥을 살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김신혜 씨 사건을 하면서 저하고 김신혜 씨하고 수백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그 편지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17년 동안 했던 얘기는 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올 정의, 진실을 믿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도, 2010년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2000년, 2010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재심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 김대중 내라는 뭐니, 뭐 이런 납부거부 사건이니, 뭐 인혁당 재건이니 이런 사건들은 다 정치적 사건이었는데 그건 일찍이 됐죠. 98년도 DJ 정부 거치면서. 그런데 이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됐던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 사건의 정원선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반 형사 사건 중에서 무죄를 받은,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고요. 김신혜 씨 사건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나머지 사건들, 이른바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든지 3내 3인조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와서 그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낸 건데요. 김신혜 씨 사건은
지금 현재 복역 중인 사람 네, 중에서 네. 대한민국 최초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이 책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또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김신혜 씨가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지 않으셨다고. 네. 그것도 사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김신혜 씨한테 계속 강제 노역을 좀 하라고 노역을 일단 받아라라고 저는 사실 설득했는데 이게 그 강제 노역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아마 청취자분들은 잘 노역을, 모르실 예, 테니까. 하고 안 하고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요. 재판을 받을 때 징역 몇 년 이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징역 말고 금고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금고 몇 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금고가 뭐지 해갖고 잘 모르시는데 금고는 가두는 죄예요. 그냥 감옥 안에만 있으면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거고요. 징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그 신체를 구금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노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네, 네. 본인이 의무적으로 공장에서 감옥에서 공장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징역형인데 김신혜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강제 노역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냐면요. 그 재소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수에게 보장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후제도라고 있어요. 기후제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살면은 사회 적응 차원에서 밖에 나가는 건데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왜 무기수가 나왔다가 자기랑 결혼을 요구하던 여자 살해해갖고 네, 논란이 네, 네. 됐던 바로 기후도 보장을 못 받고요. 그리고 또 감형 가능성. 감형도 네. 못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소자로서 등급이 있어요. 거기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못 살 때는 그 등급수에 따라서 밥을 제공하는 양도 달랐는데 아하. 예. 그런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면회를 횟수를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달콤한 여러 가지 이익을 김신혜 씨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17년 동안 외쳐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신혜 씨 이 사건 이거를 어쨌든 세상에 처음 알린 분이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고반장님이신데 예. 본인 입으로 차마 그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얘기해요. 저는 읽으면서 역설적으로 아니 2001년에 처음 알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17년이 되도록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참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저한테 알려온 날이요. 그 김신혜 씨 항소심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네. 또다시 무기징역을 받고 그 상태에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수사 기록을 구해갖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가졌을 때 즉 김신혜 씨가 억울하다고 해갖고 이 사건이 무죄라고 제가 믿은 게 아니라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제가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검찰, 경찰, 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신혜 씨가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고반장님은 그 당시는 확신을 못했지만 최소한 어쨌든 기록으로 나오는 경찰이나 검찰의 기록 자체, 수사 기록 자체는 신뢰할 수 없다.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김신혜 씨가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그 말을 믿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네네. 그거와 상관없이 기록을 보니까 김신혜 씨는 아버지를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판단을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음. 그대로라면은 이거는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요. 책을 잘 안 읽었구만. 지금 일단 아버지를 옮길 만한 지금 몸 체격 이것도 안 되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끌어내려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이렇게 드리는 잘해주시는 거잖아요. 분들이 네. 예, 우리 YG님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요지는 이 김신혜 씨 관련해서 제가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수사 기록을 제가 구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보관했다는 거. 원래
이 살인 사건은요. 이거 재판 끝나면 3년이 보존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이 없으면은 재심 사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제가 이 기록을 17년간 보관했다는 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박준영 변호사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렇네요. 네, 네. 형님 덕분에 재심할 수 있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이 여기 오는 과정에서 제가 잘한 게 또 뭐냐면 2003년도에 책을 썼어요. 네. 이 책 제가 6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이 네가 뭔데라고 하는 인권 현장 보고서라는 제목을 달아서 쓴 책인데 거기다가 제가 김신혜 씨 사건을 어느 존속 살해 여무기수에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거를 보고 당시 신동아에서 저에게 한 100매로 원고를 축약해서 다시 기고해 줄 수 있냐라고 제안을 했고 네네. 그렇게 해서 기고를 했더니 이거를 인터넷 미스터리 사이트에서 퍼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계속 연락이 온 겁니다. 네, 이 각 시사 프로에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도 그, 했고 뉴스 네, 추적도 네. 했고 여러 가지가 했는데 2014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연락이 와서 이걸 하자고 할 때 제가 거절했어요. 안 하겠다고. 왜? 맨날 재밌게만 사람들이 보지 실제로 김신혜 씨에게 재심까지는 가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김신혜 씨도 자기를 재밌거리로만 쓰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 안 하겠다 했더니 그때 쏠깃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번에 우리가 방송만 하지 않고 재심을 추진할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주겠다. 그게 박준영 변호사. 그게 바로 박준영이었죠.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기적을 낳았죠. 예. 자, 이 책에 21편 예.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에피소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만 21개의 사례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사례는 무슨 보고서 같으니까 에피소드가 맞는 에피소드라고 네, 할까요, 네. 그냥? 편이고. 예. 이 21편들 하나하나가 다 정말 드라마 또 이런 드라마가 없을 아니, 정도로 한 기구한 편의 사연들인데 드라마로 다 예. 만들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에 있었던 일이야? 막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21편인데 이거를 그 중에 하나만 지금 김신혜 씨 사건을 얘기했는데 나머지 20편은 언제 하지? 고상만의 수사반장은 시즌 1, 2를 거치면서 몇 개의 에피소드를 총 다뤘었죠? 정확하게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108번 방송 중에 60개에서 70개 정도를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왜냐면은 있습니다. 이제 같은 그 일을 이제 한 5개 정도 두 번 한 적도 있고, 세 번 한 적도 세 번 있고 한 이런 적도 거죠? 있고 총 5번에 걸쳐서 한 아니, 적도 그러니까 있고. 대부분은 제가 한 편씩 왜냐하면 듣는 분들이 감질나게 일주일에 한 번 올리면서 이거를 끊어서 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하도 많이 해서 단편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별걸 다 항의해. 그냥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돈도 안 내면서 돈도 안 돈도 내면서 안 내면서. 그런데 김신혜 씨 사건은 제가 좀 중요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5번 했고요. 네. 또 지금 요즘 그 얼마 전에 또 19주기를 지냈던 판문점 김은중이 사건 있죠. 김은중 이 사건도 사건. 이제 제가 98년도 천주교 인권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네.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관여하게 됐는데 그 사건도 제가 네, 김은중의 5번. 사건은 2부에서 좀 얘기를 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60, 70개의 에피소드 예. 중에서 이 21개만 정말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책으로 만든 건가요, 그러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에피소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방송은 사실 흐르는 물하고 똑같잖아요. 한 번 네. 듣고 지나가면 다시 찾기가 좀 어려운데 정말 이 책으로 글로 남겨야 될 가치가 있을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 1, 시즌 2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다 듣기는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 책을 사가지고 사가지고 굉장히 잘 읽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글 쓰는 이 능력이 뭔가 이런 이 작가적인 재능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 몇 분들한테 이 책을 이제 권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괜히 그 학생들이랑 이상한 책들 읽지 말고 이 책을 읽으면은 일단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마치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보듯이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흥미를 넘어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 적재적소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나 한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라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책은 정치적인 책이 아닙니다. 네. 전혀 정치적인 정치적인 얘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누군가의 상식 좌우 이런 네. 개념도 없고 이건 그렇죠. 그냥 우리 억울한 사회가 사람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네. 만들어 왔나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중에 저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 파면당했잖아요. 근데 예. 그때 그 헌재 판결에서 이게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언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야말로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과 인권의 문제인 거죠. 정치권이 흔히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비정치적 민생 사안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여기에 다룬 내용들이 그런 비정치적 민생 사안 억울한 사람들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뭐 문학 공부를 따로 하신 적이 있냐. 그런데 사실 저는 문학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글쓰기 훈련도 따로 받으신 적이 그럼에도 없고. 불구하고 잘 쓴다고 깔때기 대고 자, 있는 그 것이지. 깔때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만약에 글쓰기 공부를 했다면 그것은 학생 운동할 때요. 학생 운동할 때 제가 대자보하고 찌라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3초의 승부예요, 진짜. 대자보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서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3초 정도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빽 해갖고 와서 보게 만드는 게 대자보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낚시죠, 낚시. 그렇죠. 낚시를 어떻게 바로 잘하나. 그겁니다. 이 낚시는 3초의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글쓰기의 기준을 초등학교 3학년이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하다. 자기만 아는 표현, 단어, 어려운 그 서술 구조 이런 건 최악의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물론 거기서 이제 훈련이 됐겠지만 제 짐작인데 고 반장의 글쓰기 능력은 어디서 또 함양됐냐면 그 각종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쭉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막 그지 같은 기록들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 글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러면서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논리 정연하게 알기 쉽게 써야 한다라는 그렇죠. 교훈을 반면 교사를 삼은 자료들도 많을 보면 거고 도대체 뭔 말이에요? 판결문도 너무 막 길게 이어지는 이 택도 없는 문장들 보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라는 거를 그런 걸 이제 또 쉽게 풀어서 네,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거기서 훈련 있잖아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들에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재판정 가면 그 피고들이 저기 판결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무슨 자기한테 뭐가 내려진 건지. 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이제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는 책이 어떻게 등장한 책이고 또 이 고반장님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충 청취자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테니까 이제 본격적인 책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자, YG와 JYP의 책걸상 다음 시간에 고상만 반장과 뭐.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